살고 싶으시면 차 출발하지 마세요. 주유소 막내가 재벌 회장 차를 막아섰습니다. 19살 부모도 없는 고아 서진은 노즐 잡은 손끝에서 뭔가 느꼈습니다. 회장은 화를 냈습니다. 경호원들이 몰려왔고 다들 서진을 범인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료 라인이 잘려 있었습니다. 그대로 출발했으면 불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행복한 일들만 되돌아올 거예요. 수도권 외곽 국도변의 작은 주유소는 이미 적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낮 동안 쉴 새 없이 드나들던 차량들은 자취를 감췄고 형광등 불빛만이 축축한 아스팔트 바닥 위로 흐릿하게 번져 있었죠. 서진은 계산대 안쪽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9살. 주유소에서 일한 지 이제 막 8개월째에 접어든 막내 직원이었어요. 마른 체격에 눈매가 날카로웠고 또래에 비해 말수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비가 내렸습니다. 장마철 특유의 굵은 빗줄기가 1시간 넘게 쏟아지다가 갑자기 그쳤죠. 그래서인지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코끝에 젖은 흙 냄새와 아스팔트 냄새가 뒤섞여 들어왔어요. 거기에 주유소 특유의 휘발유 냄새까지 더해져서 서진의 후각은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12시간 연속 근무에 11시간째였습니다. 원래 교대 근무자가 있어야 했지만 그 직원이 갑자기 아프다는 연락을 해왔고 다른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했죠. 관리자인 최 사장은 미안하다며 야식이라도 시켜주겠다고 했지만 서진은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배고픔보다 졸음이 더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졸음을 쫓기 위해 마신 캔커피 2개가 오히려 신경을 날카롭게 세워놓았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귀는 평소라면 무시했을 작은 소리들까지 포착하고 있었어요.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 빗물이 배수구로 빠져나가는 소리, 저 멀리 국도를 달리는 화물차 엔진 소리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진은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정까지 15분 남았더군요. 이 시간대에 손님이 올 확률은 낮았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미 목적지에 도착했거나 아니면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니까요. 이 외진 국도변 주유소까지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주유소 진입로를 비췄을 때 서진은 순간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빗줄기가 그친 직후라 노면이 미끄러웠을 텐데 그 차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게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검은색 대형 세단이었습니다. 서진은 차종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국내 최고급 세단 중 하나였죠. 가격만 해도 이 주유소 한 달 매출보다 비쌀 거예요. 번호판을 확인해 보니 법인 차량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차량에는 기사가 따로 있기 마련이고 뒤에 경호 차량이 따라붙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차는 혼자였습니다. 뒤따르는 차량도 없었고 앞서 달리던 선도 차량도 없었죠. 늦은 밤 비갠 직후의 외진 국도변 주유소에 고급법인 세단이 단독으로 나타난 겁니다. 서진은 창밖을 응시하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졸음 때문에 뭔가 잘못 본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차량은 분명히 주유기 앞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서진은 습관적으로 차량의 상태를 훑어보았어요. 외관은 깨끗했습니다. 막 세차한 것처럼 광택이 났고 비를 맞았는데도 물방울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죠. 고급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내리는 사람은 예상과 달랐어요. 젊은 기사도 건장한 경호원도 아니었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카락,
깊게 패인 주름, 7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노년의 남성이었죠. 그는 고급스러운 회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움직임이 느리지만 단정했습니다. 서진은 계산대에서 나왔습니다. 주유소 규정상 손님이 직접 주유하는 셀프 방식이었지만 이 시간에 나이 드신 손님이 혼자 오셨으니 도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서 오세요. 주유 도와드릴까요? 서진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피곤함은 느꼈지만 그걸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죠. 노인은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온 사람 특유의 눈빛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피로도 묻어 있었습니다. 장거리를 운전해온 것처럼요. 그래, 부탁하네. 휘발유로 가득. 목소리도 피곤해 보였습니다. 권위 있는 톤이었지만 어딘가 지쳐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연료 주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노인은 차에서 내려 잠시 기지개를 켜더니 주유소 편의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아마 커피나 음료수를 사려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연료 주입구 덮개를 열었습니다. 손끝이 차체에 닿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전해졌어요. 떨림이었습니다. 시동은 꺼져 있었습니다. 노인이 키를 빼서 주머니에 넣는 걸 봤으니까요. 그런데 차체가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어요. 손바닥 전체로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손끝, 그것도 아주 예민하게 집중해야만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서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8개월 동안 수백 대의 차량에 주유를 해왔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거든요. 시동이 꺼진 차에서 이 정도의 잔열과 진동이 남아있다는 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손을 차체에서 떼고 서진은 차량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긁힌 자국도 없었고 찌그러진 곳도 없었죠. 타이어 상태도 양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서진은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비가 갠 직후라 공기 중 냄새가 유난히 강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젖은 아스팔트 냄새, 주유소 특유의 휘발유 냄새, 그리고 차량에서 나는 냄새들. 세차 특유의 가죽 냄새, 엔진 냄새, 타이어 고무 냄새. 그런데 그 사이로 낯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뭐라고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플라스틱이 탈 때 나는 냄새와 비슷했지만 그것보다는 약했습니다. 접착제 같기도 했고 고무가 과열될 때 나는 냄새 같기도 했죠. 분명한 건 이 냄새가 정상적인 차량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서진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캔커피 때문에 예민해진 신경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차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최근에 수리를 받아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요. 서진은 연료캡을 돌려 열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쉬익 하는 소리와 함께요. 보통 연료캡을 열면 약간의 공기 이동이 있긴 합니다. 연료 탱크 내부와 외부의 기압 차이 때문이죠. 하지만 이 소리는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끝난 뒤 휘발유 냄새와 함께 또 다른 냄새가 올라왔어요. 아까 맡았던 그 냄새였습니다. 타는 플라스틱과 접착제 사이 어딘가에 있는 화학적인 냄새. 이번에는 더 강했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노인은 편의점 안에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서진을 볼 수도 있었으니까요. 괜히 호들갑을 떨었다가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창피하잖아요. 서진은 주유기에서 노즐을 뽑아 연료 주입구에 꽂았습니다. 손잡이를 쥐고 레버를 당겼어요.
휘발유가 주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끝으로 전해지는 느낌이 또 이상했습니다. 보통 주유를 할 때는 노즐을 통해 일정한 진동이 느껴집니다. 연료가 파이프를 통해 흘러가면서 만들어내는 진동이죠. 숙련된 주유소 직원이라면 이 진동만으로도 연료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탱크가 얼마나 찼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어요. 서진은 아직 숙련된 직원이라고 하기엔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8개월 동안 매일 같이 주유를 하다 보니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정상적인 주유가 어떤 느낌인지, 연료가 원활하게 들어갈 때 노즐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동이 불규칙했어요. 마치 연료가 들어가다 말다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노즐을 잡은 손에 미세한 여갑이 느껴졌습니다. 연료 탱크 쪽에서 뭔가가 밀어내는 듯한 느낌이었죠. 서진은 주유 속도를 살짝 늦췄습니다. 레버를 완전히 당기지 않고 반쯤만 유지했어요. 연료가 들어가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여갑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연료 탱크에는 벤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료가 들어갈 때 탱크 안의 공기가 빠져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야 압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연료가 제대로 주입되죠. 만약 이 벤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탱크 내부 압력이 올라가면서 연료 주입이 어려워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연료가 역류하기도 해요. 서진은 이 지식을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였어요. 최 사장이 가끔씩 차량 관련 이야기를 해줬고 서진은 그걸 하나하나 기억해뒀죠. 다른 직원들은 대충 듣고 넘기는 이야기들이었지만 서진에게는 흥미로웠거든요. 문제는 이 차량의 증상이 단순한 벤트 시스템 고장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벤트 시스템이 막혔다면 연료 주입 자체가 훨씬 더 어려워야 했어요. 지금처럼 들어가다 말다 하는 불규칙한 패턴은 흔치 않았습니다. 서진은 노즐 각도를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연료 주입구에 노즐을 꽂는 각도에 따라 연료 흐름이 달라지거든요. 약간 비스듬히 기울이자 여갑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여 차량 하부를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두웠지만 주유소 불빛이 비추는 범위 안에서는 어느 정도 볼 수 있었어요. 특별히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부 커버가 제대로 붙어 있었고 눈에 띄는 손상도 없었죠. 그런데 냄새는 분명 차량 하부 쪽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노인이 보였습니다. 커피를 고르고 있는 것 같았죠.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서진의 착각일 수도 있었어요. 12시간 연속 근무에 캔커피 2잔. 예민해진 신경이 없는 이상 징후를 만들어낸 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착각이 아니라면? 서진은 주유를 계속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차에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일까요? 그리고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아직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어요. 서진은 노즐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다음 단계를 기다렸습니다. 주유가 끝나면 더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저 관찰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었죠.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국도변 주유소의 형광등 불빛 아래 19살 막내 직원과 고급법인 세단 그리고 그 차를 몰고 온 정체 모를 노인.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밤이 어떻게 흘러갈지를요. 연료캡을 돌려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쉬익. 평소보다 긴 공기 빠지는 소리가 서진의 귀를 파고들었어요. 보통 연료캡을 열면
짧게 한번 공기가 새어나오고 끝납니다. 탱크 안과 밖의 기압 차이가 해소되는 거죠. 그런데 이 차는 달랐습니다. 소리가 2초, 3초, 거의 4초 가까이 이어졌어요. 서진의 손가락이 연료캡 위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죠. 이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탱크 내부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는 뜻이니까요.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냄새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휘발유 특유의 코를 찌르는 냄새가 먼저 느껴졌어요. 그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섞여 있는 다른 냄새였죠. 달콤하면서도 자극적인 화학 냄새. 접착제를 오래 맡았을 때 나는 것 같은, 아니면 플라스틱을 불에 가까이 댔을 때 살짝 녹으면서 나는 것 같은 냄새였습니다. 서진은 코를 벌름거리며 그 냄새의 정체를 파악하려 했어요. 주유소에서 8개월을 일하면서 수백 대의 차에 기름을 넣었습니다. 새 차, 오래된 차, 관리가 잘 된 차, 엉망인 차, 온갖 종류의 차량을 만져봤죠. 그래서 서진은 알고 있었어요. 정상적인 차에서는 이런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걸요. 주유기에서 노즐을 뽑아 연료 주입구에 꽂았습니다. 레버를 당기자 기름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서진의 손끝으로 이상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떨림이 아니었어요. 덜컹 하고 한번 튀는가 싶더니 잠잠해지고 또 덜컹 하고 튀었습니다. 마치 기름이 들어가다가 막히고 다시 들어가다가 또 막히는 것처럼요. 서진은 노즐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정상적인 주유에서는 이런 불규칙한 진동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기름은 일정한 속도로 탱크 안으로 흘러들어가고 노즐에는 부드러운 진동만 전해지죠. 그런데 지금은 마치 무언가가 기름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갑이었습니다. 탱크 안쪽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느껴졌어요. 기름을 넣으려는데 탱크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거죠. 서진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벤트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난다는 거요. 벤트 시스템은 연료 탱크의 환기 장치입니다. 기름이 들어갈 때 탱크 안의 공기가 빠져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야 압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기름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죠. 만약 이 환기 장치가 막히거나 고장나면 탱크 안에 압력이 쌓이면서 기름 주입이 어려워집니다. 서진은 레버를 살짝 놓았습니다. 주유 속도를 낮추는 거였어요. 완전히 당기면 기름이 빠르게 들어가지만 반쯤만 당기면 천천히 들어가거든요. 속도를 낮추자 여갑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노즐 각도도 조정했습니다. 연료 주입구에 노즐을 꽂는 각도에 따라 기름 흐름이 달라지거든요. 살짝 비스듬히 기울이자 기름이 조금 더 원활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진은 이 모든 조정을 의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냥 감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어떤 원리가 작용하는지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움직인 거죠. 싸. 기름이 탱크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도 이상했어요. 보통은 기름이 들어갈 때 일정한 소리가 나거든요. 물이 욕조에 차오르는 것처럼 연속적인 소리가 나죠. 그런데 이 차에서는 소리가 끊겼다가 이어지고 또 끊겼다가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캔커피 때문에 예민해진 신경이 모든 감각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손끝의 진동, 코끝의 냄새, 귀에 들리는 소리, 모든 것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서진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만약 이게 그냥 오래된 차라서 그런 거라면, 아니면 최근에 정비를 받아서 뭔가 달라진 거라면,
괜히 호들갑을 떨었다가 아무 일도 아닌 걸로 밝혀지면 서진은 그냥 예민한 막내 직원이 되는 거였어요. 서진은 주유를 계속하면서 차량 하부 쪽을 슬쩍 살폈습니다. 주유소 불빛이 바닥을 비추고 있었지만 차 아래쪽은 그림자가 져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냄새는 확실히 그쪽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맡았던 그 화학 냄새, 접착제와 타는 플라스틱 사이 어딘가에 있는 낯선 냄새가 점점 강해지고 있었죠. 편의점 쪽을 힐끗 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노인이 보였어요. 커피를 들고 계산대 앞에 서 있더군요. 곧 나올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다시 노즐에 집중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진동의 패턴을 분석하려 했어요. 불규칙한 여갑, 끊기는 듯한 기름 흐름, 점점 강해지는 냄새.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탱크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확실했습니다. 단순히 벤트 시스템 고장이라면 이렇게 복합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름이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들어가더라도 아주 느리게 들어가거나 둘 중 하나죠. 지금처럼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를 반복하면서 동시에 이상한 냄새까지 나는 경우는 뭔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진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료 라인 손상? 탱크 균열? 아니면 배기 개통 문제로 열이 연료 쪽에 영향을 주는 걸까? 확신은 없었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편의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이 커피를 들고 나오고 있었죠. 서진은 표정을 평온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노즐을 잡고 있었고 기름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들어가고 있었어요. 노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장거리 운전으로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아직 안 끝났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보통 주유는 5분 안에 끝나는데 벌써 그보다 더 지나 있었으니까요.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좀 더 확인해 봐야 할까? 만약 말했는데 아무 문제도 아니면 어떡하지? 노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차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런 이상도 느끼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당연하죠. 차 밖에서 멀찍이 서 있으면 이런 미세한 이상은 알아채기 어려우니까요. 손끝으로 느껴야 하고 코를 가까이 대야 하고 소리에 집중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아직은 말하지 않기로요. 하지만 관찰은 계속하기로 했죠. 주유가 끝나면 차량 상태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즐에서 전해지는 진동이 또 한 번 불규칙하게 튀었습니다. 서진의 손가락이 움찔했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어요. 대신 노즐 각도를 다시 한번 조정하며 기름이 최대한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죠. 냄새가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코를 가까이 대지 않아도 느껴질 정도였어요. 차량 하부 어딘가에서 올라오는 그 화학적인 냄새가 공기 중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불안했지만 동시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문제는 그게 뭔지, 얼마나 심각한지 아직 모른다는 거였죠. 주유기 숫자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커피를 마시며 서 있었고 주유소는 여전히 적막했어요. 하지만 서진의 내면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모든 진동, 코끝으로 맡아지는 모든 냄새, 귀로 들리는 모든 소리가 경고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아직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서진은 그 불안감을 억누르며 주유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더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철컥. 노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자동 차단 장치가 작동한 거였어요. 서진의 손이 움찔했습니다. 주유기 화면을 확인해 보니 아직 30리터도 채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 차급의 대형 세단이라면 연료 탱크 용량이 최소 70리터는 될 텐데 너무 이른 차단이었죠. 자동 차단 장치는 연료가 가득 차면 작동합니다. 노즐 끝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공기가 들어가다가 기름이 그 구멍을 막으면 자동으로 주유가 멈추는 원리예요. 일종의 안전장치죠. 기름이 넘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니까요. 그런데 탱크가 비어 있는데 차단이 됐다는 건 뭔가 이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진은 노즐을 살짝 뺐다가 다시 꽂았습니다. 각도를 조금 바꿔서요. 레버를 다시 당기자 기름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속도가 현저히 느렸습니다. 평소라면 찰찰찰 소리를 내며 빠르게 들어갈 텐데 지금은 졸졸졸 하는 느린 소리만 났죠. 철컥. 또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5리터도 채 안 들어갔어요. 서진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이건 분명히 정상이 아니었어요. 2번 연속 차단이라니. 그것도 이렇게 빨리.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커피컵을 든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추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오랜 운전으로 인한 피로 때문이겠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목소리에 불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짜증까지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기다림에 지쳐가는 기색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노즐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부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문제가 노즐에 있는 게 아니라 차량에 있다는 걸 서진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시 노즐을 꽂았습니다. 이번에는 레버를 반쯤만 당겼어요. 최대한 천천히 넣으려는 거였죠. 기름이 졸졸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차단, 느린 주입 속도, 불규칙한 여갑. 이 모든 증상이 가리키는 건 하나였어요. 탱크 내부 압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상적인 연료 탱크는 기름이 들어올 때 내부 공기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벤트 시스템을 통해서요. 그래야 압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기름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죠. 만약 이 시스템이 막히거나 고장나면 탱크 안에 압력이 쌓이면서 기름을 밀어내게 됩니다. 노즐의 자동 차단 장치가 이걸 기름이 찬 것으로 인식하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서진이 걱정하는 건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벤트 시스템 문제와 함께 아까부터 느껴지던 이상한 냄새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접착제 같은, 타는 플라스틱 같은 그 화학적인 냄새요. 만약 연료 계통 어딘가에서 기름이 새고 있다면, 그리고 그 새는 기름이 엔진열에 가까운 곳에 있다면, 서진의 등 뒤로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그건 최악의 시나리오였어요. 기름이 새면서 증발하고 그 증기가 고열 부위와 만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주행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차 안에 있는 사람은 피할 시간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철컥. 3번째 차단이었습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애써 진정하려 했습니다. 이제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단순한 고장일 수도 있고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죠. 어느 쪽이든 이대로 보낼 순 없었습니다. 서진은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주유소 불빛 아래서 아스팔트 바닥이 보였어요. 비가 그친 직후라 바닥이 젖어 있었는데
차량 아래쪽에 뭔가 다른 얼룩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물과는 다른 조금 더 반짝이는 얼룩이요. 확인하고 싶었지만 노인이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닥에 엎드려서 차 밑을 들여다보면 이상하게 보일 게 분명했죠. 서진은 다시 노즐을 꽂았습니다. 레버를 아주 살짝만 당겨서 기름이 방울방울 떨어지듯 천천히 들어가게 했어요. 아까부터 왜 그러나? 기름을 제대로 못 넣는 건가? 노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참을성이 바닥나가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아직 확실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섣불리 말했다가 아무 일도 아닌 걸로 밝혀지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가 될 거였습니다. 노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불쾌함이 얼굴에 드러나고 있었어요. 내 차에 무슨 문제라도 있다는 건가? 서진은 노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해온 사람 특유의 눈빛이었죠. 하지만 서진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진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어요. 이 차를 이대로 보낼 순 없었습니다. 뭔가 확실한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요. 노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체념한 듯한 한숨이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고는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마 차 안에서 기다리려는 것 같았죠. 서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이 재빨리 몸을 숙여 차량 하부를 살폈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얼룩이 있었어요. 물얼룩이 아니었습니다. 주유소 불빛에 반사되어 무지개 빛으로 반짝이는 액체, 휘발유였습니다. 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차량 하부 어딘가에서 액체가 똑똑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죠. 얼룩은 아직 작았지만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했어요. 손이 떨리는 걸 들키면 안 됐습니다. 노즐을 주유기에 걸었습니다. 주유 금액이 화면에 표시되어 있었어요. 아직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였죠. 냄새가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진한 휘발유 냄새와 함께 그 화학적인 냄새도 코를 찔렀어요. 공기 중 유증기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진의 머릿속에서 안전 매뉴얼이 떠올랐습니다. 주유소에서 일을 시작할 때 외웠던 규정들이요. 유증기 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유가 발견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아직 센서 경보가 울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시간 문제였어요. 누유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고 증기 농도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으니까요. 서진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관리자를 부를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것인지. 운전석에 앉은 노인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됐나?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빨리 출발하고 싶다는 뜻이었죠.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량 하부를 다시 한번 힐끗 봤어요. 얼룩이 조금 더 커져 있었습니다. 똑똑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들리는 건지 아니면 상상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관리자인 최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서진은 노인에게 말하고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번호를 누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최 사장은 잠들어 있을 거였어요.
서진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죠. 노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분명히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였죠.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서진은 핸드폰을 내리고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손님, 죄송하지만 차량에서 연료가 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의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뭐라고? 서진은 차량 하부를 가리켰습니다. 바닥을 보시겠습니까? 기름 얼룩이 있습니다. 노인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얼룩을 발견한 순간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지? 목소리에서 권위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안심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긴장됐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노인이 바닥의 얼룩을 확인한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차량 하부로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손전등 앱을 켜서 차 밑을 비췄습니다. 핸드폰 불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가자 상황이 더 명확하게 보였죠. 또 기름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차량 하부 어딘가에서 흘러내린 액체가 바닥에 닿으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서진은 숨을 멈추고 그 지점을 주시했습니다. 또 한 방울. 간격이 짧아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5초 정도 걸리던 게 이제는 3초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의 얼룩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주유소 불빛에 반사되어 무지개 빛으로 반짝이는 휘발유. 그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아까보다 훨씬 강해진 냄새였습니다. 서진은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해야 할 일은 명확했어요. 손님, 지금 차량에서 연료가 누출되고 있습니다. 시동을 걸지 마시고 차에서 떨어져 계셔야 합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평소 손님에게 말하던 공손한 톤이 아니었어요. 서진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갑고 명확한 목소리였죠. 노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혹감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차가 왜 갑자기?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료가 새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안전을 위해 차에서 떨어져 주십시오. 서진은 노인을 차에서 멀어지게 유도하면서 동시에 주유소 안쪽을 향해 걸어갔어요. 계산대 뒤에 있는 안전 장비함을 열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삐. 날카로운 경보음이 주유소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서진은 즉시 계산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빨간 경고창이 떠 있었죠. 유증기 센서 경보. 기준치 초과. 주유소에는 유증기 감지 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기 중 휘발유 증기 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이에요. 화재나 폭발 위험을 미리 감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죠.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센서가 울렸다는 건 상황이 이미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이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안전 매뉴얼을 떠올렸습니다. 유증기 센서 경보 발생 시 3단계 절차. 입사할 때 외웠던 내용이 자동으로 머릿속에 재생됐어요. 첫째, 주유 즉시 중단. 이미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둘째, 출차 차단 장치 작동. 서진은 계산대 아래에 있는 비상 버튼을 눌렀어요. 주유소 출구에 설치된 차단기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어떤 차량도 주유소를 빠져나갈 수 없었죠. 셋째,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 서진은 다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최 사장 번호를 눌렀어요. 한 번,
2번, 3번.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진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잠에서 덜 깬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사장님, 유증기 센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손님 차량에서 연료 누출이 확인됐고 출차 차단 장치 작동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지금 바로 갈게. 절대 차량 시동 걸지 못하게 해. 불꽃 튀면 큰일 나.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보니 노인이 출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려간 차단기를 보고 있는 거였죠. 얼굴에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이게 뭔가? 왜 길을 막는 건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명히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안전 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유증기 농도가 기준치를 넘었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차량 이동이 제한됩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극도로 높아져 있었어요. 노인의 반응이 걱정됐거든요. 뭐, 내가 여기 갇혀 있어야 한다는 건가? 노인이 서진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키가 컸고 어깨가 넓었어요. 나이에 비해 체격이 좋은 편이었죠. 서진은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님, 지금 상황이 위험합니다. 차량에서 연료가 새고 있고 공기 중에 휘발유 증기가 가득합니다. 이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진은 최대한 명확하게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노인의 표정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수십 년간 차를 몰았어. 이 정도 기름 냄새로 차가 폭발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노인이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려는 것 같았어요. 서진은 재빨리 노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손님, 안 됩니다. 지금 시동을 거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노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서진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었어요. 어린 주유소 직원이 자신을 맡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비켜.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감은 엄청났어요. 평생 사람들 위해 군림해온 사람 특유의 명령조였습니다. 서진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본능적으로 비키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관리자가 곧 도착하실 겁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노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눈에 보였어요. 하지만 서진을 밀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죠. 좋아. 그럼 나도 내 사람들을 부르겠네. 노인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묘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이 노인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을 부르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경보음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삐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죠. 서진은 모니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유증기 농도 수치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기준치의 120%,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었죠. 바닥의 얼룩은 더 커져 있었습니다. 누유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어쩌면 과잉 반응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고장일 수도 있고 수리하면 금방 해결될 문제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만약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라면? 서진은 센서 기록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누유 얼룩 사진도 찍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증거는 남겨둬야 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어요.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사장이 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진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이 밀려왔어요. 최 사장이 오면 뭐라고 할까? 제가 과잉 반응했다고 할까? 아니면 제 판단이 맞았다고 할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안전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위험한 상황에서 차를 보낼 순 없었어요. 경보음이 계속 울리는 가운데 서진은 자신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차와 노인 사이에 서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막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어요. 최 사장의 낡은 트럭이 주유소로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최 사장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내려간 차단기, 울리는 경보음, 그리고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노인까지. 서진아,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최 사장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서진은 빠르게 설명했어요. 저 차량에서 연료 누출이 확인됐습니다. 유증기 센서도 경보가 울렸고요. 바닥에 기름 얼룩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최 사장은 차량 쪽으로 걸어가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무지개 빛으로 반짝이는 얼룩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확실히 문제가 있네. 그때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아까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당신이 여기 책임자인가? 최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관리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안전 문제가 확인될 때까지 차량 이동이 어렵습니다. 노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나는 급한 일정이 있어. 이 정도 기름 냄새 가지고 사람을 붙잡아 둘 수는 없지 않나? 최 사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손님을 붙잡아 두는 게 부담스러운 게 분명했죠. 하지만 센서 경보가 울린 상황에서 차를 보내는 건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손님, 저희도 규정을 따라야 해서요. 센서 기록이 남아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다시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지금 어디쯤이야? 빨리 와. 통화를 끝낸 노인은 편의점 쪽으로 걸어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기다리겠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쾌해 보였어요. 서진은 최 사장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저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최 사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지. 근데 차가 법인 차량이고 저런 고급 세단을 혼자 몰고 다니는 사람이면 보통 분은 아닐 거야. 서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약 20분이 지났을 때 검은색 SUV 2대가 주유소로 들어왔습니다. 차단기가 내려가 있었지만 옆 공간으로 비집고 들어온 거였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검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체격이 좋았고 움직임이 날렵했어요. 경호원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죠. 그중 한 명이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서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회장이라고요? 어떤 회사의 회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경호원을 대동할 정도면 보통 규모가 아닐 거였어요. 최 사장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작은 주유소 관리자가 대기업 회장을 상대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경호원 중 한 명이 최 사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목소리가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감은 엄청났어요. 최 사장이 더듬거리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차량에서 연료 누출이 확인됐고 유증기 센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안전 규정상 차량 이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호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의 얼룩을 확인하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확실히 기름이 새고 있군요. 하지만 회장님은 지금 바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차단기를 올려주시죠. 최 사장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좀 어렵습니다. 센서 기록이 남아 있어서요. 만약 사고가 나면 저희 책임이 됩니다. 경호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다른 경호원에게 눈짓을 보냈죠. 비서실장님께 연락해. 상황 보고하고 지시받아. 분위기가 점점 팽팽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한쪽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주머니에 넣어 숨겼습니다. 잠시 후 경호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통화를 마친 경호원이 최 사장에게 다가왔습니다. 비서실장님께서 직접 오신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차단기 문제는 해결해야 할 겁니다. 최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불안해 보였어요. 서진도 마찬가지였죠. 서진은 조용히 계산대로 들어갔습니다. 모니터에 표시된 센서 기록을 다시 확인했어요. 경보가 울린 시각, 유증기 농도 수치, 기준치 초과 시점까지 모든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기록들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찍어둔 누유 사진도 다시 확인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증거는 확실하게 보존해둬야 했습니다. 약 30분이 더 지났을 때 또 다른 고급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깔끔한 정장에 날카로운 눈매. 비서실장이라는 게 분명했죠. 비서실장은 먼저 회장에게 다가가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차량 주변을 살펴본 뒤 최 사장에게 왔어요. 상황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지금 바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차단기를 올려주시면 나중에 모든 문제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최 사장이 망설였습니다. 대기업 비서실장이 직접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졌습니다. 만약 여기서 차단기를 올리고 차를 보낸다면, 그리고 그 차가 도로에서 화재라도 난다면, 서진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기요. 모든 시선이 서진에게 쏠렸습니다. 경호원들, 비서실장, 최 사장,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던 회장까지. 서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말을 이어갔어요. 센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경보가 울린 시각, 유증기 농도 수치, 전부 저장되어 있어요. 만약 이 상태에서 차량을 보내고 사고가 나면 기록 때문에 저희가 알면서도 보냈다는 게 증명됩니다. 비서실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서진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었어요. 자네가 이 상황을 판단한 건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주유하다가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잠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계산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자네 이름이 뭔가? 윤서진입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경호원에게 뭔가를 지시했어요. 서진은 그 내용을 듣지 못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장이 벤치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자네가 내 차를 붙잡은 건가? 서진은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안전 규정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대신 묘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죠. 어린 나이에 대단하군. 대기업 회장 차를 막다니.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피하지 않고 회장을 바라봤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유소는 이제 완전히 통제 구역이 되어버렸어요. 검은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이 곳곳에 서 있었고 고급 차량들이 주차장을 채우고 있었죠. 서진은 계산대 안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옳은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쓸데없이 일을 크게 만든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상태로 차를 보낼 순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비서실장이 경호원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 직원 신원 확인해. 이름, 나이, 주소, 가족관계까지 전부. 서진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신원 조회라니. 자신이 무슨 범죄자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경호원 한 명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줄 수 있나?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여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거부할 명분도 없었고 거부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았어요. 서진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경호원이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정보를 불러줬어요. 서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낯선 사람들 손에 넘어가고 있다는 게 불쾌했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다는 체념도 있었죠. 잠시 후 경호원이 비서실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윤서진 19살. 현재 이 주유소에서 8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부모는 둘 다 사망했고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부모 사망 기록까지 조회한 거였어요. 가슴 한쪽이 쓰렸습니다. 부모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느껴지는 그 익숙한 통증이었죠. 비서실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부모가 없어? 혼자 산다고? 경호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년 전에 부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성인이 되면서 독립했고 현재는 주유소 근처 원룸에서 자취 중입니다.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낯선 사람들 입에서 오가는 게 견디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비서실장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부모도 없고 보호자도 없는 애가 대기업 회장 차를 막았다? 이상하지 않나?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변명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경호원 중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건 아닐까요? 회장님 차가 이 주유소에 들를 걸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의도적으로 출차를 방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의도적인 방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냥 주유하다가 이상을 발견한 거예요. 누구의 지시도 받은 적 없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였죠. 하지만 경호원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의심의 눈초리로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손을 들어 경호원들을 제지했습니다. 일단 좀 더 알아보자. 성급하게 결론 내릴 일은 아니야. 그리고 서진에게 물었어요. 자네가 이상을 발견했다고 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았나? 서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차분하게 설명해야 했어요. 주유를 시작했을 때 노즐에서 불규칙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연료 주입 속도도 비정상적으로 느렸고 자동 차단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어요. 그리고 차량 주변에서
평소와 다른 화학적 냄새가 났습니다. 비서실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노즐 진동, 화학적 냄새, 자네가 그런 걸 어떻게 아나? 8개월밖에 안 된 신입 직원이?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느꼈다고 하면 믿어줄까요? 최 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저 친구가 원래 좀 눈썰미가 있어요. 다른 직원들은 못 느끼는 것도 잘 잡아내더라고요. 비서실장이 최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썰미, 그게 대기업 회장 차를 막을 정도의 근거가 되나요? 최 사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경호원 한 명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고아 출신의 보호자도 없고 주유소 막내 직원이 갑자기 회장님 차에서 문제를 발견했다? 너무 우연이 많지 않습니까? 서진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의 출신과 배경이 의심의 근거가 되고 있었어요. 부모가 없다는 게, 혼자 산다는 게, 어린 나이라는 게 전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죠. 하지만 서진은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해봤자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대신 핸드폰을 꺼냈어요. 여기 센서 기록이 있습니다. 경보가 울린 시각, 유증기 농도 수치,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바닥 누유 사진입니다. 서진은 화면을 비서실장에게 보여줬습니다. 센서 기록 캡처 화면, 기름 얼룩 사진, 시간이 찍힌 모든 증거들이요. 비서실장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증거가 명확하다는 걸 인정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기록은 있군. 하지만 이게 자네가 의도적으로 만든 상황이 아니라는 증거는 되지 않아.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의심을 풀 수 있는 걸까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멀찍이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야 직접 나선 거였어요. 그만하게. 짧은 한마디였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즉시 물러났어요. 회장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지만 아까와는 다른 뭔가가 담겨 있었어요. 자네, 정말 아무 의도 없이 내 차를 막은 건가? 서진은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저는 그냥 제 일을 한 거예요. 위험해 보여서 막은 겁니다. 회장이 잠시 서진을 응시했습니다. 뭔가를 판단하려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좋아. 그럼 차를 확인해 보지. 자네 말이 맞는지 아닌지.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정비 전문가를 불러 차량을 정밀 점검해야겠어.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게 되는 거였어요. 만약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게 증명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만약 아무 문제도 없다면? 그냥 단순한 고장이거나 자신의 착각이었다면?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전부 했으니까요. 밤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유소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어요. 서진은 계산대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순간을요. 새벽녘 대형 견인차가 주유소에 도착했습니다. 뒤이어 정비 전문가로 보이는 남자 2명이 내렸어요. 한 명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베테랑이었고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의 젊은 기술자였습니다. 둘 다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움직임에서 전문가다운 능숙함이 느껴졌어요. 비서실장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차량 전체를 점검해 주십시오. 특히 연료 계통을 중점적으로 봐주시고요.
베테랑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상태를 확인했어요. 바닥에 기름 얼룩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일단 차를 들어 올려야겠습니다. 하부를 제대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견인차에 실려온 이동식 리프트가 설치됐습니다. 서진은 멀찍이 서서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였어요. 자신의 판단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차량이 리프트 위로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기술자들이 리모컨을 조작하자 차체가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서진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차량 하부가 드러났습니다. 서진은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뭔가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베테랑 기술자가 손전등을 켜고 차량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거 봐. 젊은 기술자가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 동안 뭔가를 들여다보더니 베테랑 기술자가 밖으로 나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비서실장님,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가갔습니다. 기술자가 손전등으로 특정 부위를 비췄어요. 여기 보이십니까? 연료 라인입니다. 이 부분이 잘려 있어요. 비서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잘렸다고요? 자연적으로 마모된 게 아니고. 기술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건 공구로 자른 흔적이에요. 보시면 절단면이 깨끗합니다. 자연 마모라면 이렇게 깔끔하게 잘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공구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서진도 가까이 다가가서 봤습니다. 기술자가 가리키는 곳에 정말로 금속 파이프가 잘려 있었어요. 절단면이 깨끗했고 주변에 긁힌 자국 같은 게 보였습니다. 비서실장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베테랑 기술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연료 라인은 탱크에서 엔진으로 휘발유를 보내는 핵심 통로입니다. 이게 잘리면 연료가 새어나오죠. 문제는 잘린 위치예요. 기술자가 손전등을 옮겨 다른 부위를 비췄습니다. 여기가 배기관입니다. 주행 중에는 이 부분이 수백 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연료 라인이 잘린 위치는 바로 이 배기관 바로 옆입니다. 서진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단번에 이해가 됐거든요. 새어나온 휘발유가 뜨거운 배기관에 닿으면 어떻게 되나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술자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붙습니다. 고속으로 달리는 중이었다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을 겁니다. 주유소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리프트 위에 올라간 자신의 차를 바라보는 눈빛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아니라는 건가? 베테랑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건 자연적인 고장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연료 라인을 절단한 겁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요. 완전히 자르지 않고 일부만 잘라서 처음에는 조금씩 세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누유량이 늘어나도록 만들었어요.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가 계속 운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기술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겠죠.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어요. 고속도로에서 달리셨다면 아마 한두 시간 안에 화재가 발생했을 겁니다. 차량 화재는 진압이 어렵고 고속주행 중이라면 피할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회장의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경호원이 재빨리 다가가 부축했어요. 비서실장의 얼굴도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살인 미수입니다.
누군가 회장님을 죽이려 한 겁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살인 미수. 무거운 단어였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서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막은 게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을 노린 범죄였다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았어요. 회장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아까까지의 날카로운 눈빛은 사라지고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자네가 막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불타는 차 안에 있었을 거야.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비서실장이 경호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차량을 마지막으로 점검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 운전기사 동선도 조사하고 최근 차고지에 접근한 사람 목록도 전부 뽑아. 경호원들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고 메모를 하고 분주하게 돌아다녔어요. 회장은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평생을 기업을 이끌어온 거물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누군가 이 노인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그리고 자신이 우연히 그걸 막았다는 사실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최 사장이 서진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괜찮아?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저는 그냥 이상한 게 느껴져서 막은 거예요. 이렇게 큰일인 줄은 몰랐어요. 최 사장이 서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게 대단한 거야.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야. 근데 넌 끝까지 확인했잖아.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칭찬받을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었어요. 그냥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거든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웠던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이 사건이 어디로 이어질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두려움, 안도, 혼란, 그리고 묘한 뿌듯함까지 모든 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후 비서실장 강민수는 회장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윤서진에 대한 신원 조회 보고서였죠. 살인 미수 사건의 배후는 이미 파악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세력이 벌인 일이었어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관련자들은 하나둘 체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다른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윤서진이라는 19살 주유소 직원. 그 아이가 어떻게 그런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민수는 서진의 신원을 더 깊이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본 신상 정보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부모의 기록, 과거 거주지, 이력, 학교 기록까지 전부요. 그리고 그 결과가 담긴 서류를 지금 들고 있는 거였습니다.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민수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 박준호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틀 전 사건 이후로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쉽게 넘길 수 없는 충격이니까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준호가 돌아섰습니다. 윤서진에 대한 건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신원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준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상한 점? 민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윤서진. 현재 19살입니다. 부모는 윤태호, 김미영. 둘 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민수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문제는 과거 거주지 이력입니다. 서진이 부모와 함께 살던 집 주소가 나왔는데요. 민수가 주소를 읽었습니다. 경기도의 작은 마을 이름과 번지수가 이어졌어요. 그 순간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뭐라고 했나? 민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주소를 다시 읽었습니다. 준호가 책상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눈이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떠올리는 것 같았죠. 민수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한참 후에야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주소는 내가 알고 있는 곳이네.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시는 곳이라고요? 준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45년 전 일이야. 내가 27살 때였지. 민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회장이 이렇게 개인적인 과거를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나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모든 게 실패했지. 투자금을 구하려고 사채까지 썼는데 그마저도 날려버렸어.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빚쟁이들한테 쫓기게 됐어. 진짜로 죽을 뻔했지. 어느 날 밤에 골목에서 붙잡혀서 두들겨 맞았어. 갈비뼈가 부러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 상태로 도망쳤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과거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했어.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었지. 그때 어떤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 나는 본능적으로 그 집 문을 두드렸어. 준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문을 연 건 젊은 부부였어. 내 꼴을 보고 놀랐을 텐데 그 사람들은 나를 안으로 들였어.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고 누구냐고 캐묻지도 않고 그냥 상처를 치료해주고 밥을 먹여줬어. 민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그 집에서 숨어 지냈어. 그 부부는 내가 범죄자든 뭐든 상관없이 보호해줬어. 내가 떠날 때는 적은 돈이지만 도피 자금까지 쥐어줬지. 그때는 정말 감사했는데 이후에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몰랐어. 주소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까먹었다고 생각했어. 준호가 눈을 떴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소가 지금 내 앞에 나타난 거야. 윤서진의 부모 주소로. 민수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윤서진의 부모가 바로 그 부부란 말씀이십니까?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네. 부모 이름이 윤태호, 김미영이라고 했지? 그때 그 부부 성이 윤 씨였던 것 같아. 얼굴은 기억이 흐릿한데 성은 기억나. 민수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윤태호와 김미영. 3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그리고 그 부부의 아들 윤서진. 이게 우연일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하지 않나? 45년 전에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의 아들이 45년 후에 또 내 목숨을 구했어. 그것도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무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기묘한 인연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어요.
준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부부에게 빚을 갚지 못한 게 평생 마음에 걸렸어. 사업이 성공한 뒤에 찾아가려고 했는데 주소가 기억나지 않아서 포기했지. 그런데 이렇게 다시 연결될 줄은 몰랐네. 준호가 민수를 돌아봤습니다. 서진이는 이 사실을 아나?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모를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서진 군이 16살이었으니까요. 부모님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야겠어. 직접.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준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45년 전 그 작은 마을의 집에 가 있었어요.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젊은 날의 자신, 피투성이로 문을 두드렸던 그 밤,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받아준 그 부부의 따뜻함, 그리고 그 부부의 아들이 다시 자신을 살렸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완벽한 순환이었어요. 준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갚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은혜가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여느 때처럼 주유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사건 이후 며칠간 경찰 조사에 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온 상태였죠. 주유소는 여전히 국도변에 서 있었고 차들은 여전히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속에는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그날 밤의 기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손끝으로 느꼈던 이상한 진동, 코끝에 남아있던 화학적 냄새, 그리고 리프트 위에 올라간 차량 밑에서 발견된 잘린 연료 라인. 자신의 판단 하나가 누군가의 목숨을 살렸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무렵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주유소로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별 생각 없이 주유기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비서실장 강민수였어요. 그리고 뒷좌석에서 천천히 내리는 사람은 바로 회장 박준호였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왜 여기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준호가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전 주유소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나아 보였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고 눈빛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자네가 윤서진 군이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준호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주유소는 한적했어요. 다른 손님은 없었고 최 사장도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죠.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 편의점 안에서. 서진은 당황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수는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편의점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날 밤 자네 덕분에 목숨을 건졌네.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이상해 보여서 막은 거였습니다. 준호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대단한 거야.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야. 그런데 자네는 끝까지 확인했어.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칭찬받는 게 어색했거든요. 준호가 잠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판단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내가 자네에 대해 조사를 좀 했네. 신뢰가 됐다면 미안하게 생각해. 서진의 어깨가 살짝 긴장됐습니다. 조사라니, 뭘 얼마나 알게 된 걸까요? 부모님이 3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 그 이후로 혼자 살고 있다면서?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 한쪽이 쓰렸어요. 네.
교통사고였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자네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기억하나? 서진은 의아했습니다. 갑자기 왜 부모님에 대해 묻는 걸까요? 좋은 분들이셨어요. 가난했지만 항상 웃으셨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죠. 준호의 눈이 살짝 떨렸습니다. 뭔가에 깊이 감동받은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렇군. 역시 그런 분들이셨어. 서진은 더욱 의아해졌습니다. 회장님이 부모님을 아시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준호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지.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하러 왔어. 서진은 긴장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자네가 이상을 발견한 과정을 들었어. 노즐 진동, 연료 주입 속도, 화학적 냄새. 그걸 종합해서 판단했다고 했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감이 아니야. 구조적인 사고야.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서 분석하고 위험성을 판단하는 능력. 그게 바로 내가 찾던 거야. 서진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찾던 거라고요? 준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내 회사에는 현장 안전 분석팀이 있어. 공장, 건설 현장, 물류 창고 같은 곳에서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 요소를 찾아내는 일을 하는 팀이지. 그 팀에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해.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요? 하지만 저는 학력도 없고 전문 지식도 없어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력이나 전문 지식은 가르치면 돼. 하지만 자네가 가진 그 감각, 그건 가르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현장에서 이상을 감지하고 그걸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하는 능력. 그건 타고나는 거야.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물론 바로 일을 맡기겠다는 건 아니야. 교육과 훈련이 필요해. 처음에는 신입으로 들어와서 기초부터 배우게 될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네가 원한다면 그 과정을 지원하겠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주유소 막내 직원이었던 자신에게 대기업 회장이 직접 와서 이런 제안을 하다니.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돼. 충분히 생각해보게. 내 연락처는 비서실장이 줄 거야. 준호가 편의점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멈춰서서 돌아봤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지. 자네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 그분들의 아들답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네. 그 말을 남기고 준호는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서진은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부모님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요? 왜요? 의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안. 현장 안전 분석팀.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 지금까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미래였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유소가 보였어요. 8개월 동안 일해온 곳. 힘들었지만 정든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기를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있어야 할까요? 서진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배경화면에는 부모님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웃는 얼굴,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 3년 전 세상을 떠난 두 사람. 부모님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서진은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였죠. 서진은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아직 근무 시간이 남아 있었거든요. 일단은 해야 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결정은 천천히 내려도 됐습니다. 준호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충분히 생각해 보라고. 서진은 편의점을 나와 주유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침 차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서. 한 달 후, 서진은 주유소 사무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자신이 직접 만든 안전 매뉴얼이 놓여 있었어요. 8개월 동안 일하면서 배운 것들을 전부 정리한 문서였죠. 연료 주입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이상, 징후 발견 시 대응 절차, 유증기 센서 경보 발생 시 행동 요령. 서진이 경험으로 터득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사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다 정리됐나?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뉴얼도 완성했고 후배들한테도 인계했습니다. 최 사장이 책상 위에 매뉴얼을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내용을 훑어봤어요. 이거 꽤 잘 만들었네. 이대로 따라하면 사고 날 일 없겠어. 서진은 살짝 웃었습니다. 제가 겪은 것들이랑 느낀 것들을 적은 거예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 사장이 매뉴얼을 내려놓고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기쁨과 아쉬움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솔직히 보내기 아쉬워. 넌 다른 애들이랑 달랐거든. 뭔가 느끼는 게 있었어.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사장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붙잡을 수는 없지. 가서 잘해. 나중에 유명해지면 여기 와서 기름 넣어가고. 서진이 웃었습니다. 꼭 그렇게 할게요.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최 사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진이 그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악수는 짧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주유소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서진을 배웅하러 나온 거였어요. 같이 일하던 선배들, 며칠 전에 새로 들어온 후배들까지. 서진아, 잘 가. 나중에 꼭 연락해. 거기서도 잘할 거야. 서진은 한 명 한 명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았지만 이 사람들과 함께한 순간들은 서진에게 소중한 기억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주유소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낡은 주유기, 작은 편의점, 국도변의 낯익은 풍경. 처음 왔을 때는 그냥 일하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정든 곳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주유소 한쪽에는 새로 설치된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최신형 유증기 센서, 강화된 차단 시스템, 새 주유기까지. 회장의 후원으로 전면 교체된 것들이었어요. 서진은 그 장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구나. 앞으로 이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겠구나. 뿌듯했습니다. 떠나는 게 아쉽기도 했지만 뿌듯함이 더 컸어요. 서진은 주유소를 등지고 걸어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출발하자 백미러로 주유소가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회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십 층짜리 고층 빌딩이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에 햇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셨죠. 로비에 들어서자 리셉션 직원이 안내해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현장 안전 분석팀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팀장이 서진을 맞았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인상이 부드러웠고 목소리도 차분했습니다. 윤서진 군이지? 어서 와. 팀원들한테 인사시켜줄게. 서진은 팀원들 앞에 섰습니다. 모두 자신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전문가들이었죠. 공학 박사도 있었고
현장 경력 20년 이상인 베테랑도 있었습니다. 서진은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자신이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팀원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 주유소에서 회장님 살린 친구구나. 그 이야기 들었어. 대단하더라. 앞으로 잘해보자. 서진은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적어도 적대적인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첫 업무는 간단했습니다. 과거 사고 사례들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공장 화재, 건설 현장 붕괴, 물류 창고 사고,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죠. 서진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사고는 작은 징후에서 시작됐습니다. 누군가 그 징후를 발견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서진은 주유소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노즐에서 느꼈던 이상한 진동, 공기 중에 퍼지던 화학적 냄새, 바닥에 떨어지던 기름방울. 작은 징후들이 모여서 큰 위험을 알려줬던 거였죠.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을까? 개인의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누구나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을까? 서진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주유소에서 배운 것들, 느낀 것들, 판단의 근거가 됐던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나갔어요.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적나? 서진이 메모장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주유소에서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방법을 시스템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팀장이 메모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반짝였어요. 이거 좋은 생각인데. 계속해봐. 나중에 정리되면 나한테 보여줘.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의 경험이 쓸모 있을 수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퇴근 후 서진은 회사 건물 밖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고층 빌딩들 사이로 퍼지고 있었죠.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 서 있었습니다. 주유소 막내 직원이었던 자신이 대기업 안전 분석팀 신입사원이 되어 있었어요. 아직 배울 게 많았습니다. 모르는 것도 많았고 부족한 것도 많았죠. 하지만 서진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가 됐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배경화면의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웃는 얼굴,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 잘할 수 있겠죠? 서진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부모님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서진은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곳에 왔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건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거리를 걸으면서 서진은 새로운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작이었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주유소 막내 직원이 재벌 회장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45년 전 회장이 어려울 때 도와줬던 분들의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을까요? 부모님은 낯선 사람을 도와주고 떠났습니다. 아들은 그 사실도 모른 채 같은 사람을 또 살렸습니다. 베푼 선행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꿉니다. 내가 베푼 도움이 어디서 어떻게 돌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손해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도울 수 있을 때 도우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믿어주십시오. 서진이처럼 어린 나이에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력이나 배경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돌아온 경험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받은 도움이 평생 기억에 남는 분 계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함께 나누면 더 따뜻해집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